오전 9시 50분쯤 재판이 열리는 서관 417호 형사대법정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첫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5번째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재판장은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피고인 의사도 마찬가지냐는 재판장 질문에 윤 전 대통령 역시 고개를 숙이며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재판받는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었는데요. 법원이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시재판과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횡령 등 사건 재판 당시에는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의 법정 내 촬영 불허에 대해 재판부는 공판에서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기자, 오늘 재판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검찰이 1시간 정도 공소사실 요지를 발표했고 이어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이 진행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45분가량 재판부에 직접 입장을 밝히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비폭력적으로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 해제한 몇 시간 사건을 검찰 공소장에 박아 넣은 것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기재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잠시 휴정 이후 오후 2시 15분에 재개돼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영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신문으로 이어집니다. 앞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 증인 신청했던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검찰은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과 폭동 등 내란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때 내란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한 만큼 검찰은 재판부에 헌재의 탄핵 결정문도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주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첫 대선 공식 행보로 인공지능 AI 산업 현장을 찾았고 국민의힘에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늘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AI 반도체 설계 업체를 찾았습니다. 출마 선언 후 첫 공식 일정으로 AI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 완화와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해 나갈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그 현장을 한번 이렇게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출마를 선언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건 데 이어 오늘은 대통령 집무실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내란의 본산인 용산의 대통령실을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여야가 함께 약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확정한 민주당 경선 방식을 둘러싼 여진도 계속됐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민주당의 원칙과 전통이 파괴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김두관 전 의원은 오늘 공개 일정을 비운 채 경선 불참 여부 등 대응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늘 오후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먼저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지도부를 예방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나라가 좀 안정이 되고 세계 7대 강국으로 다시 부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전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에 출석한 나경원 의원은 공수처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의 하명 수사처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 공수처는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경북 안동에서
안철수 의원은 부산에서 각각 지지세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후 국회에서 대선 1호 공약을 발표하고 양양자 전 의원은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등록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경북 구미를 찾아 아침 출근길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의힘에서 대선 차출론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한 대행의 출마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재희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일각의 대선 후보 차출론에 오늘도 침묵했습니다. 대신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이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라며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국익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10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대행이 경선에 불참하는 상황에서도 무소속 출마 후 후보 단일화가 언급되는 등 차출론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견제도 본격화했습니다.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하실 분을 출마시킨다는 그거는 상식에 반하죠. 우리 국민의힘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렇게 경선에 김을 빼는 것 자체 해당 행위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 대행이 통상 문제 등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통상 위기 아닙니까? 한덕수 대행께서 지금 하실 일은 이 부분 해결하는 데 좀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흔들고 있지 않나.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했을 때보다 저는 10배 정도 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번 주에도 대미 협상에 집중할 예정으로 출마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신재입니다. 각 정당들의 대선 주도권 다툼도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대선 차출론이 제기된 한덕수 권한대행을 연일 겨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하고 주자들에게 공정한 경선을 당부했습니다. 이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 첫 공판을 앞두고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뒤에도 개선장군 행세를 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에 대해 사법부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일각의 한덕수 권한대행 대선 차출론도 겨냥했습니다. 한 대행을 향해선 언론 플레이를 그만두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에는 대선 목표가 내란 승계냐고 꼬집었습니다. 들러리용 윤석열 아바타로는 딱입니다. 차라리 국힘 경선 일정을 한덕수 출마 선언 이후로 늦추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대행의 관세 외교마저 정쟁으로 삼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한 대행이 잘하면 이재명 표가 떨어진다는 아메바적 사고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은 관세 전쟁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는 반국익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초당적 외교에 협력하기 바랍니다. 오늘 경선 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주자들을 향해 공정 경쟁도 당부했습니다. 일각의 한 대행 출마 촉구 움직임에 특정 후보를 옹립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칫 과열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고 불필요한 갈등을 낳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화합과 단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주 4.5일제 도입과 주 52시간 규제 완화를 담은 유연근무제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선거 영상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지난 11일 선관위와의 간담회에서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선거 관련 영상이 조금이라도 오인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 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과 이미지, 영상 등을 딥페이크 영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에 돌입합니다. 오늘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출석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 논란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줄탄핵, 특검법 남발 등을 부각하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다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가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중도층 표심을 분석해봤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양자 가상 대결에서 중도층에서도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세가 어디로 이동할지도 관심입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 전체 응답자에선 이재명 전 대표 독주 속에 김문수 전 장관이 홍준표 전 시장, 한동훈 전 대표의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중도층으로 한정하면 김 전 장관과 홍 전 시장, 한 전 대표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집니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선 김 전 장관에 이어 오차범위 내에서 유승민, 홍준표, 한동훈 순이었는데 중도층에선 유 전 의원에 이어 오차범위 내에서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순으로 바뀝니다. 민주당의 경우 이 전 대표가 김동연 지사, 김경수 전 지사에 압도적으로 앞섰는데 중도층의 표심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양자 가상 대결에선 어떨까? 이재명, 김문수 구도에선 이재명 48, 김문수 31%였는데 중도층만 보면 30%포인트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홍준표 구도에선 47, 31%였는데 중도층에선 50, 25%로 역시 격차가 벌어졌고 이재명, 한동훈 구도는 47, 24%에서 중도층 49, 23%로 격차가 비슷했습니다. 보수가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우쪽으로 좀 편향을 보였고요. 지금도 그런 양상이 이어져서 중도에서 확장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지지세가 누구에게 이동할지도 관심입니다. 국민의힘은 1차 경선에서 4명을 추리는데 유 전 의원과 오 시장은 당내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각각 11%, 5% 지지로 오차 범위 안에서 당선권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도층과 수도권에서 소구력이 높은 이들의 표심 이동이 국민의힘 경선 구도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미국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제품에 별도의 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당초 이들 품목을 상호관세에서 제외한 건 다른 나라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요한 품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제품에 반도체 품목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시장의 우려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섰다는 분석이 나오자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일시적 조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세 부과 시점도 한 달 뒤로 못 박았습니다. So all those products are going to come under semiconductors, and they're going to have a special focused type of tariff to make sure that those products get reassured. 상호 관세에서 제외했던 이유는 이들 품목이 미국 국가 안보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별로 협상에 들어가는 상호 관세와는 달리 반도체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We need to have semiconductors, we need to have chips, and we need to have flat panels. We need to have these things made in America. 트럼프 대통령도 SNS에 글을 올려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는 없다며 다른 관세의 범주로 이동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해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도 예고했습니다. I'll give you that answer on Monday. We'll be very specific on Monday. 다만 반도체 관세가 부과돼도 중국에 매긴 125%의 상호 관세보다는 관세율이 낮을 걸로 관측됩니다. 오락가락 관세 정책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한 여론조사에선 미국인 75%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단기간에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중독적인 매운맛으로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불닭볶음면. 이런 K푸드 수출도 상호관세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미주 지역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식품업계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불닭볶음면을 선물 받고 이 소녀는 기뻐 울기까지 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a good party and showing me a lot about buldak noodles. 눈물 콧물을 흘리며 매운맛 참기에 도전하는 외국인들. 유명 스타까지 가세한 불닭볶음면 챌린지 열풍에 지난해 해외 시장에서만 1조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이 가운데 30% 가까이가 미국 등 미주 지역 매출입니다. 이 불닭도 상호관세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삼양은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해외에서 나오는데 현지 공장 없이 국내 공장 3곳에서만 생산해 관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25% 부과는 잠시 유예됐지만 10% 관세도 여전히 부담입니다. 당장 가격을 올리면 판매가 줄어들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손해를 고스란히 기업이 떠안아야 합니다.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 대체 시장을 찾아야 하지만 당장은 쉽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더 힘듭니다. 당장 해외 공장을 짓기도 어렵고 새로운 판매처를 찾기도 더 어렵습니다. 협의가 사실 잘 안 되면 발주 양이 좀 준다거나 또는 발주가 없어진다거나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우리 식품 16억 달러어치를 사들인 미국은 최대의 농식품 수출 시장입니다. 당장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식품업계는 미국과의 관세 재협상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중국은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오늘부터 베트남 등 동남아 3국을 국빈 방문해 우방국과의 결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김효신 특파원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145%, 중국도 미국의 125%의 맞불 관세를 매기며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늘부터 동남아 순방길에 오릅니다. 첫 순방지는 베트남입니다. 시 주석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베트남에 머문 뒤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베트남은 아세안에서 중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고 캄보디아는 중국과 군사 협력 관계까지 맺고 있는 대표적인 친중 국가입니다. 以中国东盟关系的整体发展具有重大意义，也将为地区乃至世界的和平稳定注入新动能。 말레이시아는 올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 아세안의 순회 의장국이기도 합니다. 시 주석은 올해 들어 첫 해외 순방지로 동남아 3국을 택해 미국의 관세 압박에 동남아 국가들을 돌파구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로 보입니다. 시 주석의 출발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 주석의 국빈 방문에 앞서 말레이시아에서는 시진핑의 문화정연 등 중국 프로그램 10여 편을 방송하며 국민적인 환영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오스도 라오스 중국 고속열차 운행 횟수를 늘리는 등 협력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지샹 항공사가 보잉 항공기 인수를 보류하고 중국 당국은 반도체 등에 들어가는 히토류 수출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중국은 물리적인 반격에 이어 외교력을 활용한 반미 결속에 시동을 거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휴전 협상 중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자비한 공격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우크라이나에서는 민간인 30여 명이 숨졌는데요. 미국 등 국제사회 역시 러시아의 민간인 공격은 도를 넘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강한 폭발음과 함께 파편이 여기저기 튑니다. 아파트는 불길에 휩싸였고 거리의 차들도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현지 시각 13일 오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주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탄도미사일 2발이 도시 중심부를 강타하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만 어린이 2명을 포함해 30명이 넘고 부상자도 90명에 이릅니다. 부활절을 일주일 앞둔 종려주의를 맞아 거리 곳곳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Ворог розраховував досягти найбільше нанесення ураження людям по місту Суми.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의 이번 미사일 공격이 미국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담당 특사가 러시아를 방문한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러시아를 찾은 위트코프 특사는 휴전 협상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회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러시아 측 입장이 진전되진 않았을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이번 미사일 공격을 두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